네, 권순우 기자의 코스닥. 저 그림은 빨리 바꿔야죠. 저 CG는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그 전에 코스닥 출입하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금융 쪽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금융당국 쪽으로 좀 출입처를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금융지주 회사들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 금융주.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마이 금융주. 자, 권순우 기자. 예. 금융주들이 정말 이 언제까지 빠질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금융주 리스크,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예, 금융주 정말 오마이 소리 나올 정도로 지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 2,100 넘어가지고 요새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보통 요새 유명한 차화정, 자동차, 정유, 화학주들이 좀 끌고 온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오를 때 금융주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적으로요. 예. 제가 지금 KB금융 이게 일봉 띄워놓고 있거든요. 예. 올 초부터 딱 보니까 붉은색 일봉이 거의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저 화면 보세요, 화면. 그냥 10%습니다, 10%. 예. 네, 최근에는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남들 빠질 때 주가가 같이 얼마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나요, 이게? 뭐 고점 대비로 하면은 이제 네. 뭐 은행업 지수 자체가 528에서 475로 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 네, 그 정도 빠졌네요. 예, KB금융은 57,800원에서 48,500원, 4월 말 기준이거든요. 네. 4월 초 기준이요. 그러니까 2분기 시작하면서 신한주주는 그나마 조금 덜 빠졌고요. 우리금융도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하나금융도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제일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벤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던 신한지주만 조금 덜 빠지고요. 네.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던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하나금융.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우리금융은 좀 민영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이렇게 등락폭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KB금융도 이제 우리금융 인수에 뛰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좀 인수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금융 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은행별로 예. KB금융부터 이게 좀 잘 버티나 싶었더니 6월 내 중순 예. 접어들며 그냥 아주 급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게 좀 여기가 또 이제 우리금융하고 엮이면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이 미쳤나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KB금융을 보면은 네. 지금 우리 금융주들의 현실을 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 1분기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하면은 3월 결산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어쨌든 12월, 은행은 12월 결산.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1월에서 3월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둘째치고서 이제 다양한 악재들이 그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악재들이. 예, 먼저 지금 KB금융의 가장 큰 이슈는 자사주 매각이거든요. 네. KB금융은 한 9월 말까지 한 9%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KB금융에서 좀 실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각을 조금 늦춰온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는 그때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5만 7천 원 정도에는 팔아야 좀 이제 본전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한 6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었는데요. 네. 그 예상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엇나갔습니다. 완전히 엇나갔죠? 예. 근데 주당 한 1,000원 정도가 빠지면은 손실은 한 34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1,000원에 349억 원. 예. 자사주. 그러니까 이제 1,000원만 올랐으면은 더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밀어왔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 4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예,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그 주가 측면에서 좀 KB금융 쪽에서 자사주를 매각하려면은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B금융 쪽은 실적 개선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IR이나 그런 측면도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사주 매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다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비중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은행권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금융당국이나 어떤 그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도 높은 강도로 좀 정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에 좀 시장에서 뜨거워할 정도의 어떤 그 대출 그 규제를 좀 제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던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증권업계에서는 그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좀 낮추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도 한 11% 정도 낮춰가지고 좀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립인데도 62,000원인가요? 예. 네. 근데 목표 주가가 이제 7만 원 넘었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우리금융은 두고두고 이 민영화가 안 된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김석든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이제 민영화를 추진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PBR이 0.7배밖에 안 된다. 원래 거의 자산 대비 한 30%가 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행권의 어떤 그 시장 전문가들은 0.7배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정도가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지금 유 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PF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실 채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손 비용이 한 1분기보다 한 0.7%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민영화라는 이벤트가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좀 적은 측면이 있고요. 0.7배가 싸다라고 금융위원장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0.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앞으로도 이제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로스 증권에서는 순이자 마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은행이 벌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은행들이 가계 부채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그 당국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그 가상금리를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질 거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거기 플러스에서 이자를 못 붙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NIM, 님이 향후 좀 이렇게 악화될 수 있다. 예. 네. 워낙 이 가계대출이라든가 이 은행들의 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까칠한 시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여파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 그 님을 많이 붙여서 예. 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자, 이렇게 악재가 참 많습니다. 뭐 구조조정 악재, 자사주 악재, 정부 규제 악재, 뭐 등등등 M&A 악재, 뭐 예. 등등등. 자, 그래도 은행주를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악재가 많다는 점이죠. 악재가 많다는 점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추세를 뭐 지금 충분히 싸졌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건데요. 야. 원래 또 악재가 많으면은 좀 싼 건 당연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참 위험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게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 하지만 반면에 악재가 많을 때가 저점이다. 이건 시장의 어떤 통설일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악재가 많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은행권의 밸류에이션은 한 0.8배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신용카드 위기, 금융위기 당시에 있어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올해 은행들의 순이익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표를 한번 보면서 좀 주가 수준하고 그 어떤 기업 이익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은 2004년에 지금 야. 그 이익이 많이 늘어나 있을 때 PBR이 제일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PBR이 쫙 올라갔다. 그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순이익이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다시 보시면은 2009년에서 10년, 11년으로 가는 동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쭉 늘고 있죠, 이익은. 근데 주가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순이익하고 어떤 주가 수준에서 괴리가 발생을 하면은 언제가 되더라도 악재가 해소되거나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순간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이 이익에 대한 그 향후 이 회복에 대한 신뢰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예. 그게 좀 강해야 될 텐데 좀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은행 이익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주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주가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털하고 시장 유동성 그리고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 증시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도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유동성도 많은 측면이 있는데요. 은행주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저점에 가깝지 않을까. 더 이상 좋아질 게 별로 없어 보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도 애널리스트들도 대놓고서 여기서 지금 은행주를 사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냐,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상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정부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뒤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정도 수준의 주가면은 더 빠지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 김석동 위원장께서도 늘 강조하지만 PBR이 거의 뭐 0.6배 예. 뭐 이런 거에서는 0.7배, 0.6배 이 정도에서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시각이다. 예. 권순우 기자도 좀 그런 시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어떤 저희 개인적인 어떤 증권에 대한 시점에서 보면은 네. 주식에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를 쌀 때 사야 된다는 게 어떤 그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망할 회사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악재가 이렇게 수많은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차근차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은행주를 좋게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렇게 좀 길게 본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싸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은행주를 지금 편입시키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금융업종 지수 여기에 이제 뭐 은행하고 그 보험업종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주봉을 딱 띄워놓고 있는데 그냥 뭐 작년부터 계속 횡보하면 가운데 약간 좀 지금 최근 들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 지금 횡보하는 저 중간중간에 네. 수익성 개선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왔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를 좀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은 이벤트로 맞고 다시 그러다가 맞고. 앞으로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수준에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반등할 거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 대책이 예. 그 활성화되면 강화되면 예, 지금 은행들은 사실 충당금을 예, PF 대출이라든가 예, 기업 여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많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계 쪽에 좀 충당금을 많이 쌓을 어떤 그 위험 이런 건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충당금 쌓아야 되는 위험들이 작년에 은행권들이 굉장히 많은 충당금을 쌓아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올해 중반 정도 해가지고 그 전에 PF 대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금융당국에서 좀 충당금이나 어떤 부실 채권 매입에 대한 어떤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충당금이 약간 환입이 된다면은 가계부채 쪽 그 충당금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 권순호 기자 얘기 들어보면 지주회사 중에서는 KB금융지주가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갑자기 KB금융 우리 회장께서 우리금 인수하겠다 이렇게 또 돌발 발언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은행권을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기 힘든 측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인수를 하게 되든 인수를 하지 않게 되든 그거는 그 나중에 어떤 이벤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 어떤 주가라는 펀더멘탈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되면은 네. 현재 시점이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네, 권순호 기자의 소신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